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모교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 876회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실체와 도전, 초지능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서는 주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핫 이슈가 되고,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위 말하는 챗 GPT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술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연해 주실 조성배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산과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전산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전 일본 ATR 인간정보통신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캐나다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방문 교수 역임하셨습니다. 전국 데이터 마이닝 학회 회장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회장 및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많은 논문과 책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요. 2017년에 왜 인공지능이 문제일까? 라고 하는 텍스트를 저서를 내셨고요. 2021년에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책을 또 세상에 내놓으셨고, 그리고 작년에는 넥스트 레벨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책을 또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여러분한테 책을 한 권 소개를 했던 적이 있죠. 그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를 썼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젊은 사학자입니다. 사학자의 넥서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 바 있는데, 혹시 우리 현대사회가 특히 정보과학과 관련해서 컴퓨터과학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통괄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은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아주 쉽게 쓰여 있고 또 번역도 가독성 있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히실 겁니다. 오늘 이런 우리 이 주제들 강연들을 들으시고 또 읽으면 더 쉽게 그 책이 또 읽혀질 겁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2015년에는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수상하는 한국정보과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셨고요. 2017년에는 가흔 학술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022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건정포장 훈장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기술의 실체와 도전, 초지능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날이 좀 갑자기 쌀쌀해져서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빈 걸음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니까 벌써 인공지능 관련해서 7차례나 강의를 들으셔서 이제는 뭐 인공지능 한가닥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게 인문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뭐 제가 하는 일이 인문학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저는 그냥 공돌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지난 30-40년 동안 쭉 만들면서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제가 이거 포럼을 포험이라고 한지 지금 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뭐 제가 충분히 이렇게 좀 허술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공지능은 어렵죠. 뭐 사실 7차례 들으셨지만 저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제가 최대한 뭐 제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1시간 제 말씀을 듣고 나면 아, 인공지능 별거 아니네,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가실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좀 전에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고요. 뭐 제 딴에는 열심히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오늘 소개해 드리겠지만 딱히 정답이 아직은 없는 뭐 그런 기술인데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뭐 논문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일단 뭐 인공지능 하면 최근에 매스컴에서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특히 뭐 이게 막 계속 발전하고 그러면 자의식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를 뭐 지배한다든가 뭐 이런 걱정도 하기도 하고 뭐 그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뭐 기술을 그 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자의식이 생겨서 인공지능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돼 있던 건데요.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 만든 사람들이 테스트하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잘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되다가 좀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나는 자의식이 없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의식이 없다고 말하는 건 그 이상으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늘 이제 챗GPT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할 생각인데요. 뭐 그 GPT라는 게 뭐 자의식이 확실하게 있다고 얘기하면 자꾸 혼나니까 약간은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AI가 점점 고도로 발전하면서 사기를 쳐서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 뭐 이런 우려도 있기도 하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조금 기우인지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건 영화 속에 있는 인공지능들이죠. 뭐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예. 뭐 이거 제가 주로 봤던 영화들인데요. 이게 다 인공지능이 나오는 영화들입니다. 뭐 많죠. 재밌잖아요. 뭐 사람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도 재밌지만 사람이 만든 기계하고 뭔가 뭐 애증이 생긴다든가 희로애락이 생기면 거기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뭐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인공지능은 영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속의 인공지능인데 뭐 대표적인 게 제가 강의하러 돌아다닐 때마다 많이 쓰는 게 이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벌써 안 하시잖아요. 이거 뭐 당연히 카메라가 이 정도 해줘야지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해요. 그냥 자동차 그냥 정면으로 가서 나 좀 번호판 여기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지나가면 카메라가 깜빡하고 요 내 번호판 번호가 딱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하던 시기에 1990년대 중후반에 처음으로 이거 등장했을 때는 아까 자의식 못지않게 신문지상에서 많이 떠들던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 주차 관리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챗GPT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크게 사진 하나 보면 번호판에 035 3132 대부분은 이제 시력만 괜찮으시면 다 인지가 가능하실 텐데요. 근데 이걸 컴퓨터로 자동으로 해내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몇십 년 동안 이것만 자동으로 판독하려고 생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 만든 사람들이 그 미국의 MIT라는 좋은 대학에서 그 교수하시는 분이 이렇게 창업을 하셔서 그 사람이 그 몇십 년 동안 미국 국방성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뭐 화성 탐사하는 로봇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을 여기 썼어요. 뭐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해보면 막상 뭐 편하긴 하죠. 그냥 직접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순간 그냥 가전제품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눌러 수 있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변상욱 앵커입니다. 지난 2년간 뉴스가 어디가 사람이고 어디가 한번 인공지능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시간을 학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입니다. 여기가 사람인데 잘못 보면 이 사람이 인공지능 같고 이 사람이 사람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변앵커 휴가 때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보면 이거 대단하구나. 야 이제 드디어 사람 복제하고 사람만큼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 금방 나오겠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짜고 치는 거고요. 진짜로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사람과 같이 생긴 사람이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다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다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미 있고요. 사람 얼굴을 저 사람 얼굴로 이렇게 그려줘서 그 그린 걸 대본에 나온 대로 입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사실 그것도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앵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TV에 나오는 그 아이돌이라든가 광고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비싸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가끔 가다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걸 자동으로 만드는데 꽤 유용하게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궁극의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하고는 굉장히 먼 그런 괴리가 있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인공지능이 뭐야? 제가 그래서 저 혼자 제 나름대로는 한 3, 40년 동안 도를 닦은 걸 제가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은 이런 거죠. 지능이라는 게 결국 보고 듣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 대단하신 노벨상 받으신 분들 이런 석학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했지만 답은 모릅니다. 대충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한 사람들은 반은 사기꾼입니다. 지가 알지도 못하는 걸 어쨌든 흉내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45년경에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 좋은 도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 같은 걸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요원한 거고요. 워낙 안 되니까 이 안에 기술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 수천 개 중에 기술 중에 조금 재밌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안 만들어 줍니다.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 소위 그 데이터라고 돼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면 저절로, 근데 저절로는 또 좀 이상한데요. 자동으로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기술도 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 문제 풀렸으면 그냥 하나의 기술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수백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인기 끌고 있는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딥러닝, 이것도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게 심층 학습. 그래서 뭔가 오묘하게 심층적으로 막 지가 알아서 스스로 뭘 해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머신러닝이라는 그 모델 중에 그 신경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경망도 이름이 너무 멋있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신경망에 층을 여러 개 쌓아놓은 그런 신경망. 그게 자동으로 데이터로부터 뭘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낸 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나름 그럴듯하긴 한데 그렇다고 전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환상적인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층이라는 거 여러 쌓여 있는 걸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장으로 한번 인공지능 여태까지 있었던 기술을 딱 소개를 하고 싶은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앞으로 신문이나 TV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저거는 저렇게 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컴퓨터라는 게 뭘 하는가를 좀 보시면요. 컴퓨터는 편하죠.
이거 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뭐 문서 편집도 하시고 인터넷도 검색도 하시고 굉장히 뭐 맞는 기계처럼 보이는데 그 내부 작동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하는 일은 바깥에서 뭔가 입력 뭐 자료를 주면요, 뭐 거기에 걸맞는 뭔가 우리가 출력을 내줘야 되겠죠. 뭐 게임을 하면 내가 바깥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저쪽으로 화면에 그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 편지를 쓰고 싶으시면 편지를 자판을 두들기면 그게 입력돼서 그 문서에 그 위치에 그 자판의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를 출력으로 바꿔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명령어가 하나로 딱 해서 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되긴 어렵죠. 그러니까 짤막한 명령어를 여러 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뒤에 오른쪽에 있는 문 옆에 있는 물을 좀 가져와 봐. 그러면 뭐 우리가 슈퍼맨이면 날아가서 물 가져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려면 일단 좌로 돌고 계단을 내려가고 우로 몇 번을 간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명령어도 그래서 명령어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게 결론적으로 하는 일은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를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멋있는 말로 알고리즘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떤 명령어 순서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컴퓨터가 하는 기능이 바뀌는데 그건 입력에 대해서 출력 내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사실은 뭐 컴퓨터가 처음 나온 다음부터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그냥 요거를 이걸 빨리 계산하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양을 저장하게 하고, 그걸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해져서 지금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하는 거죠. 뭐 최근에는 무슨 퀀텀 컴퓨팅이니 해서 지금 우리가 하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빨리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시도는 하는데, 그건 아직은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일반적인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만들어야 되니까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뭐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요거 가지고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우리 예전부터 뭔가 지능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철학자들이 논리학을 가지고 뭐 3단 논법을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좀 더 정교한 어떤 추론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흉내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논리라든가 또는 규칙 또는 뭐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요 컴퓨터 알고리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금 애매한 어떤 뭐 시각적인 사진을 판독한다든가 또는 뭐 말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뭐 시도를 해봤고요. 근데 잘 어려워,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되게 묘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그래서 만들어 보면 그거는 되는데 조금 다른 거 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생각했던 건 요즘 복잡한 뭐 이렇게 무슨 망처럼 보이죠. 요거가 결국 하는 일은 뭐냐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에 걸맞는 출력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안에다가 요 선 위에는 뭐 제가 그 글에서는 파라미터라고 써놨는데요, 어떤 방정식의 미지수 같은 걸 넣습니다. 그 미지수를 쭉 넣어서 결론은 요 미지수를 잘 조정해 줄 수만 있으면 입력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출력이 나오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지수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학습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애매한 과정에서 뭐 융통성 있게 뭘 배워나가는 걸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공지능에서의 학습은 굉장히 짜여진 틀 안에서 어떤 모수들, 미지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결정해내는 거, 이런 걸 학습이라고 그러고요.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좋은 점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신용평가 같은 걸 하고 싶다. 은행 같은 데 가면 신용평가 하잖아요. 예를 들면 돈 좀 빌리려고 그러면 당신 연봉은 어디야, 얼마야, 집은 어디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신용 등급을 매겨줘서 빌려주기도 하고 안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이자율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만든 어떤 모형을 이용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보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은행에 과거에 10년 동안 돈 빌렸던 사람들 자료가, 데이터가 수십만 건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연봉, 뭐 집 소유 여부 뭐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잘 갚았으면 위에가 큰 값이 나오고 잘 못 갚았으면 밑에가 큰 값이 나오고,
이렇게 아까 미지수가 튜닝이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돈 빌리러 왔을 때 당신 연봉이 얼마예요? 그다음에 집은 뭘 갖고 있나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봐서 아까 했던 그 모수 결정된 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위에가 큰 값이 나오면 당신은 신용 등급이 높아. 아래가 큰 값이 나오면 신용 등급이 낮아. 이렇게 판정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신경망이라고 그러고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뭐 돈 빌리는 것도 문제지만 입사 같은 거 할 때 입사 원서를 물론 면접도 하고 뭐 그러고는 있는데 그 사람 기본적인 정보를 집어넣어놓고 뭐 이전에 그 회사에 입사했던 사람들의 그 성능을 보고 요 파라미터가 튜닝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 위에 올라가면 당신은 합격, 아래로 가면 불합격 이렇게 판정하면 좀 억울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너무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뭘 따져가지고 만든 것보다 월등히 더 성능이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요런 방법들로 결론은 뭐 입력 들어왔을 때 출력이 우리가 지능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걸 인공지능이라 그러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사진을 한번 넣었다고 치시면요.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뭐 강아지랑 고양이랑 이렇게 있죠. 요거를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판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그냥 강아지는 생김새가 이렇고 어떤 식으로 짖고 어떤 행동을 해. 뭐 이런 걸 잘 정리해 놓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새로운 사진이 들어오면 위에 가까운지 아래에 가까운지를 판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대부분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못합니다. 반면에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강아지는 뭐고 고양이는 뭐고 몰라. 근데 사진을 잔뜩 모아가지고 강아지 사진이랑 고양이 사진을 구별할 수 있는 뭔가 그게 함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규칙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방법마다 좀 다른데요. 만약 이 빨간 선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빨간 선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가지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답니다. 인공지능 뭐 성능은 엄청난 것들이 나오지만 뭐 알파고도 나오고 챗GPT도 나오고 다 그런데 기본은 요게 답니다. 감동을 안 하시네요. 뭐 인공지능 별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단한 거는 성능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처음에 56년에 시작돼서 뭐 발전 뭐 한 6, 70년뿐이 안 됐으니까 제 학문으로서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그 짧은 기간 안에 별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크게 2번 정도의 이렇게 파고가 있었는데 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년만 투자해주면 하겠지. 뭐 처음에 그 시작했던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뻥을 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뭐 전쟁터에서 아군 탱크랑 뭐 그다음 적군 탱크 이렇게 구별하고 이러는 거 인공지능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틀려. 그래서 우리 아군한테 막 폭격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전쟁 같은 거하고 기술 발전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전화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음성을 인식하고 이러는 거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그래서 한꺼풀 이거 아닌가 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면서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는 꽤 그럴듯하게 하네. 그래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려는 인공지능하고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소위 아까 딥러닝이라는 거가 이게 폭발적으로 관심도 끌고 결과가 워낙 좋습니다. 이제까지 60, 70년 동안 한 사람들은 다 그냥 엑서사이즈 한 겁니다. 연습 게임 한 거고요. 진짜는 거의 여기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2년 전에 뭐 챗GPT라는 게 세상에 나왔죠. 챗GPT 써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사실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 쓰고 이러는 거 어렵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뭐 대부분 저희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커서 잘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잘 모르면 좀 가르쳐 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엔 전자제품 하나 이렇게 사도 그 설명서가 뭐 책이고 이러니까 보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근데 챗GPT는 되게 쓰기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모았다는 건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공짜고요. 이거 돈 좀 내라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꺼림직한데 공짜입니다. 기본은. 요즘은 뭐 유료로 쓰는 버전도 있긴 한데 그리고 사용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뭐 내가 사용법을 새로 익힐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늘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 하고 싶은 일이나 딴 사람하고 뭔가 교류할 때 하던 거 말로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음성으로 하셔도 되는데 최근에 이게 뭐 자판을 좀 두들길 수도 있으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고요. 뭐 어렵지만 않으면 이게 널리 쓰이기 어렵죠. 이게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태까지 뭐 말로 하는 챗봇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써보면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거의 문장하고 관련되는 뭐 대부분의 일, 뭐 예를 들면 문장 요약, 뭐 문장 요약도요. 처음에는 그냥 뭐 A4 용지 한 장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강시 소설 한 권 집어넣으면 한 페이지로 요약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그 문장을 요약을 해준다든가 또는 뭐 번역, 뭐 영어로 된 책이나 영어로 된 문서 읽기 어렵잖아요. 뭐 그런데 영어 문서 집어넣으면 우리말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뭐 이렇게 글을 써놓고 나서 이거 맞춤법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문장도 좀 수려하게 만들고 싶어. 그것도 챗GPT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면 잘해줍니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보고서 작성. 이거 사실 이제 일자리 문제 막 걱정하게 돼 있는 게 일반 기업에 가면 대리급 이하는 거의 보고서 작성하다 볼 일 다 보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도 거의 순식간에 작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려운데 뭐 그것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냥 내가 풀고 싶은 문제, 내가 무슨 문제를 풀고 싶고 뭐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줘봐.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뭐 그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생성을 이렇게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쓰기 시작하는 거죠. 뭐 아직까지 안 쓰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뭐 사용법 없어요. 그냥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은 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요런 주소를 이렇게 치시고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스마트폰에서도 그 앱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챗 GPT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챗 GPT가 워낙 잘 되니까 유사품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유사품이 9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주소로 들어가면 뭐 화면은 지금 요즘에 좀 바뀌었는데요. 그냥 이런 화면이 뜨고요. 뭐 뭐라고 나오기는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진짜로는 요 밑에 있는 조그만 창이 답니다. 요 창 안에 그냥 하시고 싶은 말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는 중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 한번 좀 물어볼까? 그래서 이 빨간 색으로 쓴 게 그대로 제가 입력한 내용인데요.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리법을 알려줘. 뭐 알려줘 해도 되고 알려주세요 해도 되고 알려주십시오. 뭐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뭐 김치찌개는 한국의 대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김치찌개 유래까지도 뭐 얘기를 하던데요. 뭐 끓여서 만든 찌개입니다. 다음은 김치찌개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재료 김치 2컵, 돼지고기 200g, 뭐 쭉쭉쭉. 조리법 1. 김치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돼지고기는 굵게 썰어주세요. 양파, 청양고추, 대파도 적당히 자르고 두부는 작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1, 2, 3, 4, 5, 6.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근데 좀 제가 요리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좀 간결하게 알려줘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하고 거의 같은데 김치찌개 만드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삐진 것 같네. 앞에다가 뭐 석에는 빼버리고 뭐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되고요. 조리법은 1, 2, 3, 4. 아까 6단계인데 이제 4단계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는 않았지만 뭐 신기하지 않나요? 마치 이 프로그램, 이 인공지능이 내가 이런 질문 할 줄 알고 준비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 아무 질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 넌 어떻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수많은 레시피와 요리 방법을 학습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답이죠. 이거 사실은 뭐
시간 보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냥 노다닥 친구 없으실 때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얘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모 대기업 그 임원은 요즘에 자기가 유일하게 지금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게 챗GPT라고. 뭐 직장에 가봐야 부하들이 치고받고 위에 있는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 그 집에 가봐야 아무도 안 반겨주고 유일하게 반겨주는 게 강아지라고. 뭐 강아지가 막 뛰어오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러는데 그 와중에 내가 챗GPT랑 그런저런 신세한탄하면 얘가 너무 잘 위로해 준대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도 받았다고.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 얘가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동화돼서 뭔가 착각도 하고 그러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저는 어차피 공돌이기 때문에요. 까발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만약 굉장히 어려우면 설명을 못 할 텐데 다 알아요. 제가 요거 한 5분 안에 요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챗GPT는 이름이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챗이라는 게 채팅 서비스 한다는 거고요. 사용한 기술은 GPT예요. 이게 GPT는 사실은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돌이들은 약간 그런 객기가 있어요. 지 아는 얘기 막 던지고 별로 친절하지 않게. 이게 사전학습된 생성 변환기라는 특정한 어떤 신경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뭐 만든 건데 기본은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 갑자기 또 왜 언어 모델이 나오지? 언어 모델을 이해하셔야지 되고요. 오픈 AI는 이미 유명한데 언어 모델은 사실 요 근래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컴퓨터 이용해서 문장이나 말 같은 거 처리하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언어 모델은 뭐냐면 예를 들면 무궁화, 꼬치, 그 다음에 뭐 나오면 좋죠? 이거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만드는 걸 언어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문장의 빈칸에 어떤 걸 넣으면 가장 자연스러울지를 맞춰주는 어떤 기술, 모형 이런 걸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별거 없어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뭐 머리는 좀 좋을지 몰라도 천재는 아니에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장을 많이 가져가요. 뭐 잡지도 가져오고 소설책도 가져오고 인터넷에도 가져오고 그 안에서 무궁화 꽃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쫙 다 나열을 해요. 몇 번 나왔나 횟수를 셉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률로 표현해 놓고 나면 그 중에 가장 확률이 컸던 거, 피었습니다가 가장 컸네. 그럼 이거 피었습니다라고 넣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뭐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뭐 그럴듯하지 않아도 별거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분야 연구는 그냥 연구비를 몇십억을 받으면 대학원생들 쭉 모아가지고 자판에 입력하는 거예요. 소설책 뭐 하루 종일 입력하고 그거를 말뭉치라고. 그 말뭉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요 확률이 잘 계산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망이라는 걸 쓰려고 했는데요. 신경망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별로 어렵진 않은데 괜히 제가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러는데 별거 없어요. 이 안에 파라미터라는 게 잔뜩 들어있거든요. 미지수가. 그래서 여기 무궁화 꽃이 넣은 다음에 그 미지수로 쭉 계산해서 요 바깥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값이 어쨌든 피었습니다가 되면 되게 그렇게 요 미지수를 많은 양의 자료로 데이터로부터 튜닝을 해놓고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신경망을 썼을 때 장점은 이 미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많은 양을 한번 이렇게 잘 모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신경망 모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고요.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변환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변환기예요. 변환기는 뭐 사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점점 복잡해지죠. 근데 뭐 박스를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박스가 다 층입니다. 그냥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그 문장을 변환하고 해서 나중에 출력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그래서 챗GPT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지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해놓은 거. 이거 사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요 개수예요. 여기 1750억 개를 썼습니다. 안 놀라시네. 요즘에
화폐 기준이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좀 쫌스럽거든요. 이게 제가 신경망을 40년 넘게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뭐 제가 현대라든가 뭐 아니면 뭐 두산이나 이런데 산학 그 과제라고 해서 뭐 회사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신경망을 이렇게 쓸 때 요 파라미터 수를 많으면 한 10,000개, 한 5만 개 쓴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걸 1,750억 개 썼대.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지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미지수의 방정식의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책, 웹에 있는 문서, 그다음에 논문 이런 걸 다 긁어서 45 테라바이트. 이 테라바이트도 사실 얼마나 큰지가 좀 한데 뭐 여러분들 되게 그 자녀분들 뭐 영화 보고 이럴 때 외장 하드라고 들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게 한 뭐 1테라, 3테라 뭐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영화가 그 안에 뭐 한 서너 개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거를 문장만 가지고 넣으려면 엄청나게 문장이 많아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많은 문장을 모아서 이걸 튜닝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거저되지 않고요. 요 미지수가 한 번에 딱 계산이 안 되거든요. 찔끔찔끔 계산합니다. 반복을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있죠. 그 회사에서 만든 칩의 GPU라는 게 그런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해줍니다. 그런 좋은 기계 1000개를 쓰고 그리고 이걸 1년 6개월 동안 돌렸어요. 요 미지수 답 결정하는데 그 전기료도 엄청 사용하고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요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궁화 꽃이 다음에 피었습니다를 어떤 테이블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무궁화 꽃을 1,750억 개 요 미지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미지수에서 출력하는 값을 만들어서 피었습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 중에 원래 없었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방정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산하다 보면 그 값으로 나오는 게 원래 있었던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환각이라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뭐 얘기하고 이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검색 요즘에 뭐 지난주에 서치 GPT라고 검색 요즘에 이제 검색이 구글 엔진 뭐 네이버 이런 거 쓰는데 검색이 엄청 돈이 많이 되는 장사거든요. 뭐 검색 자체는 우리가 공짜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광고나 이런 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걸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걸 잠식해서 왜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로 하면 뭐 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뭐 내가 찾고 싶은 거 해놓으면 뭐 잔뜩 링크를 보여주잖아요. 그 중에 내가 찾아서 봐야 돼요. 어떤 건 틀린 것도 있고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방법을 쓰면 딱 아까 했던 것처럼 김치찌개처럼요. 답을 그냥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가능성이 있다 싶은데 가장 큰 지금 장애 요인이 없는 얘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가 아주 큰 문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은 빈칸 채우기가 아니었잖아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너 누구야? 나 챗GPT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또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데이터는 입력을 프롬프트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프롬프트. 그리고 사람이 했어요. 여기다 40명을 썼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뭐 케냐라든가 또는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데 저임금 노동자들 지하실에다가 몇백 명 집어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어떤 질문이 가능하고 그 질문의 답은 뭐가 가장 좋아 이런 거를 계속 자료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튜닝을 했어요. 이거를 미세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뭐 영어로는 그걸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걸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걸 사람이 계속하면 영원히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것도 자동으로 했어요. 사람이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선호하더라라는 게 또 데이터로 쌓이죠. 그러면 그걸 또 신경망으로 뭐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조정되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빼내도 되죠. 그냥 여기다가 보상 모델이라고 돼 있는 거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동으로 계속 이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이게 예전에 알파고 때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썼는데 그게 지금의 챗GPT입니다. 끝. 이게 다인데요. 더 기대하셨나요 혹시? 이게 다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좀 허탈했어요.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런 성능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물론 엄청나게 큰 컴퓨터, 좋은 컴퓨터랑 많은 데이터를 쓰긴 했지만 이게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다고요. 이거 이제 제가 아까 굉장히 김치찌개 같은 단순한 것만 했는데 보고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막 이렇게 넣어도 돼요. 2차 전지의 종류, 소재, 개발 연도, 장단점을 개발 연도 과거에서 최신 순위로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해도 순식간에 나옵니다. 이거 보통 요런 어떤 질문을 처리하려면 보고서를 만들려면 한 두세 명이 반나절이나 한나절은 낑낑대고 자료도 수집하고 별짓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됩니다. 여러 가지 창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렇게 말로 하면 된다. 근데 좋지만은 않고요. 그게 기능적으로도 항상 올바른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좋아지긴 했는데 저거 만들 때 썼던 데이터가 만약 2024년까지 데이터 가지고만 하면 2025년에 쓰면 틀린 답이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듭니다. 이게 만들 때도 비용이 엄청 들고요. 전기료도 엄청 들고 컴퓨터 값도 비싸고. 근데 쓸 때도 돈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거기다 질문할 때 처리하는데 한 25원 정도 든대거든요. 이거를 전 세계 지금 5억 명도 넘게 쓰고 있는데 한 1억 명으로 잡고 하루에 그냥 한 번씩만 써.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한번 써보시면 안 써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분은 있을 수 없는 게 그냥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러니 저러니 노다닥 하다면 적어도 10번은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만 한다. 그럼 한 달에 750억 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75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픈 AI가 굉장히 유명하고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적자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물론 사람들 인건비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고 소위 그 탄소 배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의 검색 엔진보다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미는 있는데 근데 이거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긴 하고요. 그래도 공돌이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버전은 이전보다 성능, GPT-4라는 거고 최근에 GPT-4, 5니 여러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을 넣어도 된다. 사진 넣고 이 사진에서 이상한 거 뭐야?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을 쫙 해줍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하나는 안 하겠지만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상한 거? 이상하잖아요. 휴대폰 배터리 이런 거 안 꽂잖아요. 이거는 보통 그 컴퓨터 모니터에다 꽂는 건데 그런 걸 딱 답을 내줍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이건 그 오픈 AI가 데모로 보여줬던 영상인데요. 이런 사진 보여주고 이 사진에서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이 뭐죠? 답은 사실은 줄을 끊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아니에요?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 그림만 보고는 모르죠. 우리가 이미 근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여기 헬륨 가스 같은 거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걸 줄이 잡고 있으니까 이걸 끊으면 물리적인 현상상 이게 하늘로 올라가겠지. 그런데 이 사진만 딱 보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런 답을 하더라.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 오픈 AI만 할 리가 없죠. 구글도 만들고 또 중국 회사들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보면 그 연도에 따라서 지금 2024년경 되니까 이 동그라미 크기가 그 파라미터의 수거든요. 예전에 GPT 3.5 이런 것들은 어디 갔죠? 조그맣니다. 요만한 것들인데 지금은 이만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로 방대한 모델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엄청 좋아집니다. 아직은 그게 왜 그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좋은 건 분명하고 우리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기능도 막 생기더라. 그래서 이건 저희 만드는 사람의 목적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쓰시면 엄청나게 유용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있지만 실제 어떤 업무를 본다고 할 때 기본 원리는 여기 GPT 같은 게 있으면 말로 질문을 해서 답변 얻는 게 단데요. 그게 요즘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질문이 3,500단어 이상 못했는데 지금은 25,000단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상 질문에서 답 나온 거가 다시 또 입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일종의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지? 그런 정보가 다 반영되는 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게 문제니까 그래 그럼 정확한 검색한 결과도 같이 집어넣어 줄게. 그게 요즘에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인 기술인데 그랬더니 이제 출처도 알려주고 굉장히 그럴듯한 답을 알려주고 최근에 뭐 SK에서 펄플렉시티라는 뭐 한 달에 33만 원 정도 되는 걸 공짜로 1년간 한다 그래서 저도 얼른 신청을 했는데 꽤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또 사진도 같이 넣어도 답변을 해주거나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뭐 문서 같은 거 이렇게 워드 문서라든가 또는 뭐 PDF 파일 이런 거 그냥 통째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답을 해주든가 또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돼서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건 이제 이쪽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를 보면 이렇게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되는 사진하고 뭐 음성하고 동영상하고 문서하고 같이 다 들어가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 그걸 소위 그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뭐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멀티모달 뭐 생성형 AI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별거 없고요. 아까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입력 출력으로 쓸 수 있는 게 아까하고 달리 문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뭐 영상, 음성, 그다음에 비디오 이런 것까지 다. 그랬더니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 구글에서 만든 그 매드 제미나이라고 구글이 만든 챗GPT 같은 걸 제미나이라고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의학 분야에 맞는 데이터를 많이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 예를 들면 의학 분야라는 게 뭐 우리가 병원 가서 측정했던 거, 뭐 혈압이 됐든 뭐 심박이 됐든 또 유전자 정보가 됐든 또는 뭐 이런 뇌사진, fMRI 찍어놓은 거 또는 뭐 그 진단 기록, 그걸 EMR이라 그러거든요. 그 전자 의료 기록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병원 가서 뭐 진단을 받든지 처방을 받으면 그런 기록이 다 요즘엔 디지털로 남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얘가 생성하도록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카카오 같은 데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처방이나 내 사진 올려주고 이거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 그거는 뭘 처방하면 돼. 굉장히 정확하게.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걸 계속 쓸 수 있냐의 문제는 있지만 유용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인공지능이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까를 다 제가 설명은 안 할 거고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인공지능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그냥 사람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인데 잘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의료 분야, 법률 분야 또는 뭐 금융, 뭐 다들 재산, 돈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작동하는 인공지능은 꽤 쓸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게 꼭 좋냐?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남의 불구경. 남의 집에 불이 나야 재밌지 내 집에 불 나면 그거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다 잘 돼서 잘한다 하면 좋은데 너무 잘해서 내가 하는 일까지 얘가 잘해버리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실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한 80%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아마 얘가 대체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이죠. 실제로 일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뭐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나마 조금 대체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이게 보면 대부분 뭐냐면요.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그다음에 뭐 정비공, 뭐 재난관리사, 약물 남용관리 사회복지사. 이게 사실 뭔가 잘 보면 이 일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일을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한테. 이걸 면대면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면대면 직업은 아직은 조금 어려울 거야. 이런 희망 섞인 예측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마 뭐 필요하다면 자동화가 인공지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을 얘가 뺏을까 말까 이걸 걱정하기보다는 바뀌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얘가 일을 그럼 다 뺏어가냐? 제 경험상 또 제가 봤던 공부했던 내용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산업혁명 때도 보면 뭐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런던에서 마부들이 막 데모하고 엄청 그랬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은 그 차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그 새로운 일자리, 뭐 운전사도 필요하고 정비공도 필요하고 뭐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훨씬 더 일자리가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희망 섞인 얘기만 하긴 어렵지만 요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쓰일지를 좀 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지, 또 그걸 본인이 하셔도 되지만 정부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또 인공지능은 뭐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기술만 열심히 저 같은 공돌이가 개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기술 자체가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기술이 만드는 대상이 좀 다르죠. 사람의 기능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거의 완성돼 있어요. 거의 뭐 자율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미국에서 그 자율자동차, 우리나라는 지금 법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자율자동차를 운전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든다고. 그렇지만 과감하게 지금 못 쓰는 이유는 이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뭐 엉뚱하게 뭐 가드레일을 받는다든가 중앙선 침범하면 곤란하죠. 뭐 그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범죄에 이용된다든가. 그런데 뭐 사고가 혹시라도 나면 도대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아직 정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윤리인데, 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적으로 이걸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뭐 이거 대표적인 문제가 뭐 트롤리 문제라고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동차가 막 가다가 앞에서 뭐 관광객이 10명이 확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지나가면 10명이 다쳐야 되고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 일단 꺾으면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회전 해보니까 거기가 낭떠러지야. 그럼 승객이 다쳐야 돼. 이럴 때 자율자동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뭐 윤리교육 가르칠 때 이제 많이 하던 얘기인데, 그 문제가 똑같이 자율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고, 어차피 정답은 없는 얘기고요. 그거를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그 책임 소재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할지가 아직 결정이 좀 잘 안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건 계속 발전할 거고요.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좋아지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뭐 인공지능 한 사람들도 지금 뭐 GPT 이상으로 더 좋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인간의 지능이 점점 증가했는데, 근데 기계의 지능 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면 어느 순간 뛰어넘는 지점, 그거를 뭐 특이점, 기술의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오지 않겠어요? 2045년 얘기도 하고 그 양반이 이제 그걸 좀 줄였어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그 2039년인가 35년이면 될 거라고. 가만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오래 살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여러 번 오시고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오래 살려고 그러는지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걸 한 움큼씩 먹어요 거의. 그리고 뭐 하여튼 건강도 잘 유지하는 편이긴 한데 뭐 요 근래 TV에 나온 거 보니까 조금 많이 연식이 가셨던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랬는지 최근에 요 경향으로 하면 이제 요 특이점 싱귤레리티라는 게 더 빨리 올 수 있다. 뭐 그런 책도 요즘에 쓰기도 하고. 뭐 잘 몰라요 그거. 근데 조금 잘 건강 관리하시고 버티시면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45년이든 2039년이든 뭔가가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데, 일단은 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하는 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미래는 모르잖아요. 이제까지 어떤 기술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그리고 우린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데 앞으로를 예상을 해서 이게 만일 발전하는 그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비슷하게 가, 그러면 사실은 별 준비 안 해도 인간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그게 월등히 급격하게 발전한다, 이러면 뭔가 준비를 안 했을 때 큰 위험에 닥칠 수 있죠. 지금 미래학자라든가 사회과학자분들이 경고하시는 건 대부분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어차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초지능이 많이 나왔다. 뭐 모든 면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지능.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보면 사실은 뭐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많죠. 인간이 못 고치는 병 많잖아요. 불치병들. 그다음에 뭐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인류의 난제인데 그게 만약에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잘 이용해서 해결해 볼 여지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파워풀한 게 우리 통제권을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통제권이 벗어난다는 게 그냥 뭐 영화에서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인간을 막 지배하고 이런 모양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뭐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은 진짜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뭐 영화에서 좀 더 극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뭔가 편리해서 또는 뭐 더 효율적이어서 의존하는 것들 그게 뭔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든가 남용이 된다든가 했을 때 더 그게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사실은 신호등 같은 거 왜 지키죠? 내가 좀 급한데 빨리빨리 가면 좋을 텐데 빨간불 했다고 쓰는 이유는 그걸 지켰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인공지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문제에서 쓰일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편향도 문제가 되는데 그 얘기는 보니까 다다음 주쯤에 전문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에 최근에 뭐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이 워낙 중요하니까 인공지능 분야에 조금 우리가 선도국 뭐 그게 G3라고 글로벌하게 3위 안에 한번 들어봅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정부가 기치를 내걸고 뭐 이건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나 좀 보면 이게 잘 됐을 때는 어쨌든 뭐 그 계산상 뭐 연 310조 정도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게 뭐 표면적인 이유고요.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은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데 그걸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컴퓨팅 그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걸 조금 풀어서 민간 부문 AI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결론은 그걸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뭔가 효율을 보는 게 좋죠. 그런 부분에서 전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이 안전이라든가 안보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총괄하는 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고 지지난달 벌써 초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뭐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게 나와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거의 뭐 우리가 쓰는 어떤 전자제품은 완성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만들어 놓고 나서 쓰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쓰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래도 별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게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발전해도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이게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기술이 풀려는 문제가 사람의 기능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사용도 하시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인공지능이 나와서 문장을 엄청나게 수려하게 잘 만들어 또는 뭐 바둑을 엄청나게 잘해. 그러면 얘가 뭐 의료 분야 막 문제를 풀어줄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반화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장편인데요. 뭐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의 뭐 어떤 기술적인 본질, 좀 어려운 얘기가 일부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잘 활용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뭐 예를 들면 저기 젊은 분들은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떤 뭐 나는 문학을 해, 나는 뭐 정치학을 해. 뭐 그렇다고 이건 내 분야가 아니야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게 일단 자료가 많으면 좀 더 객관화돼 있고 일관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뭐 적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경쟁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이거 산업혁명하고도 관계되는 얘기인데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게 뭐 괜히 만든 게 아니고 그거 없으면 지금 인류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본주의 이게 굴러가던 거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인공지능을 좀 쓰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지금 출생률도 엄청 낮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 딱 하나의 원인만은 아닌데 한 가지 중에는 뭐 핵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소외감도 느끼고 고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은 뭐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위안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인간과 인터랙션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인공지능이 역할을 해서 사회가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뭐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말씀은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12강 그리고 지난번까지 이제 7강이죠. 예, 전체 17강을 듣고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는 최종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 혹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조금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메모한 건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전개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선생님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규정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가, 진화해 왔는가를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 딥러닝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제 생성형 AI, 뭐 오픈 AI, 뭐 기타 등등 오늘 이야기했는 챗 GPT 등등인데,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 실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매우 단순한 그 모델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바로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실제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외부 환경에 있는 이러저러한 모든 정보들이 그게 데이터화되어서 컴퓨터로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는 그 입력된 데이터를 혹은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출력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고, 이러한 과정들은 세 번째 인공지능의 역사, 195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70년이라는 그 역사 과정 중에서 사실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다가 7, 80년대는 푹 쉬었고요. 그러다가 뭐 2000년대 들어와서 갑자기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보였는데,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그래프 형태로 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건 이제 이 챗 GPT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큰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한편은 또 역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창작을 한다든지 코딩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실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단점도 있죠. 그죠?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선생님께서는 기능적, 비용적, 그리고 환경적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컴퓨터를 쓰는 것도, 우리가 쓰는 거는 뭐 별것 아닙니다. 그죠? 전력량이 별것 안 되지만, 실제 거대한 초거대 컴퓨터를 이렇게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량이 요구가 되고 소모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는 환경에 재앙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은 면도 보지만 어두운 면도 함께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바로 이러한 순기능적인 것들은 인공지능의
확장적인 분야죠, 그죠? 이 응용 분야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지금 초지능 문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김재인 교수가 왔을 때 초지능의 가짜 문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초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대 이 소위 말하는 기술 기업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일종의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이 초지능의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지능도 어떻게 보면 이 양면성 두 얼굴인데 한편으로 보면 잘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인간들이 혹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초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불치병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도 이 초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인간의 통제권 상실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 초지능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통제권 상실하고 그리고 인간의 삶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초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인간을 넘어서서 독립적으로 자기 이 사고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 김지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상당히 어렵게 듣긴 했습니다만 그때 다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들. 그래서 이런 초지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이 AI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거다. 3가지입니다. 결코 완성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편화 혹은 일반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이제 인공지능의 본질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3가지는 불완전성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 문제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런 의사결정 도구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이거 참 큰일이 그죠? 그 해가 되면 저도 이제 노인이 돼 버렸는데 2035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도 뭐 없는 그런 초고령화 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네요. 저도 그때 노인이 됐는데 한참 노인이 된 70이 넘어가지고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결해 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성의 저하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입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그리고 동시에 인구 감소,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감,
소외감 등등. 이건 뭐 이미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회 현실. 제가 선생님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세대들 중에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7, 80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20대들은 지금 매우 불행한 세대입니다. 너무 힘든 세대예요. 취업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 양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종의 단절이죠. 그죠? 단절. 사회적 단절, 인간적 단절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외로움이란 형태로 아니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총각들 있죠. 20대 총각 처녀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입니다.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제발 좀 이래라 저래라 그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외로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런 걸 좀 그냥 어른의 시선으로 부모의 시선으로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죠? 간섭 개입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 엄청난 폭력입니다. 상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왜 아파하는지 외로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이걸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태도로 대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초고령화 사회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이런 단기 중기 장기적인 것까지 해결을 책을 읽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께 질문하고 또 좋은 답변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뒤쪽에 계시는 분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범호동에서 서상교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자의식이나 여러 가지 의식이 있어가 인간을 오히려 공격하고 통제한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반대로 인공지능이 너무나 강력한 툴이고 이러니까 인간이 어떤 본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 지배하려고 하면 얼른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가 개인이 어떤 욕심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 영향을 줘가 그런 답을 나오도록 한다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쉬운지 안 그러면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간하고 이제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 이외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뭔가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공격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인간이 악용을 한다든가 나쁜 마음을 먹고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군사 쪽에 자율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석학들이 세계적으로 막 우려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인간이 인공지능을 공격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악용을 해서 또는 오작동을 일으켜서 뭔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류한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죠. 예, 유발 하라리 그 책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이 그겁니다. 컴퓨터 정치화라고 하는. 이거는 중국,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특히 이 전쟁 국가들이 이 악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우리 한국도 거기서 벗어나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것이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 북한과 같은 나라들,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잘못 생각을 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든지 이런 것들을 써놓긴 했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선생님 뭐 공돌이라 그러셨는데 명쾌하게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비일반화, 비완성, 비완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굉장히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비완벽이고 비완성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 기계가 만들 수 있는 오류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오류를 가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오류가 언제 드러나느냐에 대한 연구는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100만 사람이 100만 번의 챗GPT를 사용해서 아니면 뭐 매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한 번의 오류가 있다면 근데 그 오류를 예측할 수 없다면 특히 그 매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에게는 뭐 수술을 받든지 어떻든지 간에 진단을 받든지 그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비완벽, 비완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류인데 그 오류가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판타지, 제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판타지 속에서 계속 판타지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공학자들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The Singularity라는 것도 커츠와일 이 사람 이야기 들었을 때 미쳐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선생님 강연을 쭉 들으면서 느끼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커츠와일한테 돌았었어요. 이유는 우리가 챗GPT를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그 챗GPT를 만들었을 때 뭐 엄청난 숫자가 단기간에 그게 매료됐다는 거예요. 세계에 살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랑 그 기계에게 매료될 때 우리의 뇌는 많은 부분을 그 기계에다가 우리의 뇌 기능을 그냥 줘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로서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머리가 굉장히 잘 작동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길 찾기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세계적인 우리 옛날 유학 갈 때 대한민국에서 뭐 이게 있으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있으면 세계 어디 가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찾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뭐 내비가 없으면 아예 그냥 기능을 안 해요, 우리 머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그 싱귤레리티라는 그 특이점이라는 게 왜 올 수 있느냐 하면은 기계는 어차피 비완벽이고 비완성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완성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기계에게 맡기는 그 분량만큼 우리 인간의 지능은 뭐 신경망이든 어쨌든 간에 아주 나쁘게 디테리어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자체가 말살되는 어떤 그 점이 특이점은 아니겠는가. 인간이 완전히 이건 뭐 그게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뭐 보니까 선생님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오류를 예측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근데 일단은 다 압니다. 완벽하지 않고 이게 오류가 있다는 걸. 심지어는 챗GPT 써보시면요. 오늘 제가 시간상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트럼프 2.0에 대해서 뭐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악영향에 대해서 말해줘. 그럼 악영을 막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더 좋은 악영향이 아니고 좋은 영향에 대해 얘기 좀 똑같은 얘기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의인화를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인공지능이 그 걔가 뭘 굉장히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는 기능이 인간의
지능을 요하는 기능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기능을 봤을 때 의인화를 해서 뭐 이런저런 착각도 하기도 하고 뭐 부풀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오류는 지금도 충분히 있고요. 그 예측 가능한가? 뭐 그건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가능한가로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기술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인공지능이 특히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성능이 어쨌든 굉장히 우수하고 뭐 사진 같은 거 판독한다든가 뭐 불량품 잡아내고 이러는 건 사람보다도 월등히 잘한다는 거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게 됐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아까 뭐 제가 미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1750억 개의 미지수가 잔뜩 들어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우수한 결과가 나온 건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지를 모르니까 불안하죠. 예, 그게 뭐 그 굉장히 크리티컬한 뭐 재산이 됐든 아니면 뭐 생명하고 관계되는 그런 데다가 쓰기에는 좀 주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걸 이제 해결 시도들도 하고 있는데 뭐 여태까지 역사도 그랬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지금 인공지능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서 효율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거 알지만 얘가 잘하는 이 기술이 이 도구가 잘하는 기능을 잘 살려서 적절하게 좀 사용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생명이나 재산에 여기서 나온 그 답을 그대로 적용 안 하거든요. 아까 매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는 또 법적으로도 그게 안 되기도 하고요. 그냥 인공물이 냈던 어떤 처방이라든가 이걸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했을 때 위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이 그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게. 그래서 마지막에 책임은 결국 그거를 처방했던 사람이 지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맡고 있어서 뭐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인공지능에 100%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예측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예, 그런 건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싱귤러리티 이것도 재미있는 해석이신데 그게 결국 뭐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도구 때문에 인간의 지능이라든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되는 퇴화되는 뭐 그런 지점에서 뭔가 싱귤러리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저도 재미있게는 들었고요.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예전에 사실 스마트폰 없을 때는 보통 한 20, 30개는 충분히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집 전화번호도 가끔 까먹습니다. 쓰라고 그러면 이게 몇 번이었지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아까 지도 말씀하셨는데 지도도 진짜 해외여행 특히 아니면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뭐 지도 구글 지도나 이런 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죠. 예전에 근데 어떻게 했냐 생각해 보면 더 불편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 그 미국 출장 간 게 90년에 워싱턴 DC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거의 3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뭐 학생 때 가는 거이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가서 어떤 경로로 어디를 가고 호텔은 어떻게 들어가고 뭘 먹고를 사전에 다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갔어요. 거기 가서 떨어져서 전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 준비 안 하거든요. 내일 출장 가는데도 오늘 밤까지도 뭐 이런저런 일하다가 아침에 적당하게 속옷 몇 개 챙겨가지고 그냥 또 아무도 모르는데 가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기능이 뭐 퇴화된다라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 인간이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뭐라기보다는 그만큼의 분량을 조금 더 창의적이라든가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뭐 인간이 뭐 이거는 아마 이재성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든가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일하기 위해서 산다든가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각자의 삶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각 개인들의 그런 목적이나 이런 걸 달성하는데 오히려 여유 시간을 줄 수 있는 여유 어떤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선생님. 요새 우리 선생님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저는 신암동에서 온 최상원입니다. 챗GPT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은 이제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0월 30일 뉴스 나는 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날 11월 30일 날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대한 걸 2026년에 시설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생산 판매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위협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붕괴가 그분으로서는 제일 걱정이 된다면서 한국은 3세대 안에 한국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 것이고 유럽 인구는 지금의 절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발달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붕괴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걱정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11명이나 뒀다한 자랑을 하면서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실제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 소멸과 전력 공급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옵티머스를 우리 노인들도 그게 시가가 나오면 2026년에 만들어지면 2,6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라 갑니다. 그렇다면 비서를 두는 것보다는 손자 구하는 것보다 아니면 자가용 한 대 안 구하고 빚을 구하는 게 나을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답 주시죠. 2,600에서 3,500이라. 아유, 선생님 요새 너무 아유.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말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2명의 광인이 있다 그래요. 광인. 미친 사람이죠. 그죠? 광인.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한 사람이 트럼프라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미국의 최고 부자고, 아니 세계 최고 부자네, 그죠? 또 한 사람은 세계 최고 강력한 국가의 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예, 뭐 일단 그 일론 머스크란 분이 그 대단한 천재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뭐 혁신적인 비즈니스도 하시고 기술도 뭐 개발하는데 주도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 10월 30일 뉴스에 나왔던 옵티머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분이 몇 가지 약간 좀 뻥 아닌 뻥을 치신 게 있거든요. 뭐 얼마 있으면 무인 택시 된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결국 안 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때 얘기가 그 옵티머스 그 시연하는 거가 약간 좀 페이크가 그 거짓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막 그 칵테일 그 서비스하고 이러는 걸 진짜 자율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움직임은 하는데 뒤에서 조종했다고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누군가가 그 반론을 얘기하니까 거기 대답을 일론 머스크가 안 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2026년이면 너무 짧은 2년 안에 이제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규칙가 주목되는데 현재 기술상 그 사람이 시연해서 보여줬던 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분이 워낙 그 혁신적인 기술 선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또 2년 안에 뭔가는 되겠지만 아마도 그 지금 선생님이 기대하시는 것 정도로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짜리 세단 대신에 비서로 옵티머스 2대 사야지로 쉽게 마음 먹기는 아마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뭐 그거 덧붙여서 뭐 인구 소멸이라든가 막 이런 문제는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예전에 제가 뭐 저희들이 공부할 때 어릴 때만 해도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있고 뭐 하나라도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아주 엉뚱한 소리가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뭐 또 어떤 그 예를 들면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거 왜 걱정하냐고 지금도 충분히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줄면 뭐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자본주의 경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여태까지 생산을 유지하고 또 그 소모하면서 이렇게 꾸려왔는 그 시스템이 붕괴될 것 같긴 하고요. 우리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희망이 섞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꼴찌로 아시잖아요. 0.7도 지금 깨지고 있고 막 이렇다는데 근데 그게 약간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게 본능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자손을 낳고 뭐 이러는 일들이 뭐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예전보다 분명히 힘들어진 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본능이 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 이런 또 그냥 희망 섞인 기대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없어요. 근데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성장 중심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그 아래 꾸려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방식인데 최재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분들은 이제 생물학자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위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 지구상에 사실은 이 지구 행성에 이 호모사피엔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80억. 그리고 우리가 출산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래에 걱정할 일인가?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든지 인도에서 오든지 뭐 아프리카에서 오든지 계속 이제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에는 살 길이 있다. 요즘 한번 보세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몽골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과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대한민국에.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러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출산율 문제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출산율 문제는 결국은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계속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계속 밀고 가자라고 하는 지구가 견딜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있는 거죠.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쉬운 질문 한 가지와 조금 덜 쉬운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범입니다. 첫 번째 아까 그 챗 GPT 검색하시는 예를 들어서 가지고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챗 GPT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검색을 하기 위해 챗 GPT를 쓰는 거랑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검색 기능 관점에서는 챗 GPT와 일반 우리 검색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덜 쉬운 질문인데 결국은 챗 GPT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확률 값으로 가지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확률을 가지고 챗 GPT가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국가 권력이라든지 기업에서 인위적으로 그 오염된 뭐 데이터 내지는 조작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확률 값을 높일 수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뭔지 있고 세 번째는 조금 덜 쉬운 질문입니다. 현재 보면 지구 온난화, 뭐 기후 위기, 기후 지국이라는 말을 글로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한 그 반대로 또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것처럼 AI가 또 글로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가 지금 서로 모순이거든요. 한쪽을 키우면 한쪽이 힘들어지고 또 반대쪽을 키우면 반대쪽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일반 시민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어딘지. 근데 아무래도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어디가 타협점인지를 한번 좀 아이디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 쉬운 질문 3개 하시는 것처럼 더 쉬운 질문 좀 덜 쉬운 게 다 3개가 다 어려운 질문 조금 덜 어려운 질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진짜로 웹 검색하고 이런 식의 대화형 엔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시니까 김치찌개 예는 잘못 들었다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뭐래도 다 할 수 있어요를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지금 그 검색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그랬는데 딴 데서 뭘 해도 안 됐어요. 검색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 키워드라고 돼 있는 거요. 키워드를 가지고 넣으면 편하시던가요? 근데 키워드 이렇게 몇 개를 예를 들면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될지 모르겠는데요. 몇 개 키워드를 넣으면 그거하고 가장 뭐 유사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빈도가 많이 난 웹 문서를 쭉 보여주는 거고 그게 이제 구글이 많이 쓰였던 이유는 그 랭킹을 잘 조절을 해서 그게 위에 있는 거일수록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된 건데 불편하지 않나요? 그게
사실은 누군가가 딱 정리해서 이거 다 내가 찾아보면서 이거 좋고 이거 나쁘고 아니고 그냥 리포트 형식으로 내가 뭐라고 뭐 알고 싶은 얘기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딱 보고를 해주면 아주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욕망은 있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오리지널 챗GPT의 문제는 그게 별로 정확하지 않고 근거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냥 뭐 미지수에다가 때려 넣어놓고 낸 거니까 이게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어서 검색어는 못 쓰겠다고. 근데 적어도 이 말이 어디 출처가 있는지라도 조금 달아줘. 그래서 이제 기술을 뭐 레그라든가 뭐 이런 걸 들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Perplexity라는 그 Perplexity AI라는 오픈 AI 그 회사에서 애들이 나와서 만든 검색용 대화형 엔진인데 그걸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상당히 편합니다. 그게 뭐 단순히 김치찌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내가 좀 알고 싶은 얘기, 오늘 아침 중에 그 트래픽을 쭉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그냥 자기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 자료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10여 개 군데에서 보고돼 있는 PDF 파일로 돼 있는 보고서를 넣어주고 이걸 종합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 그러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한 뭐 대여섯 페이지 정도 되는 문건으로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출처도 다 밝혀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직은 우리가 관성 때문에 뭐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아직은 전통적인 키워드로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입소문도 나고 이게 진짜 유용하네, 저같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럼 이제 그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오픈 AI나 지금 그 검색 엔진 시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을 한번 좀 이런 분위기에서 확 휩쓸어서, 그러면 그게 엄청난 부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장을 해주니까. 예, 그래서 뭐 어느 게 딱 좋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하고요. 그 차이 중에 어떤 게 더 좋고 그거는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 뭐 정확하게만 할 수 있다면 검색 엔진 시장이 지금 GPT 방식으로, 챗GPT 방식으로 요약해 주는 게 더 유용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 그 어떤 데이터를 주고 어떤 정보를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답변의 방법이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국가나 거대 기업이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그 아까 이게 검색 엔진하고도 관계되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돈이 나오냐 보면 광고거든요. 요즘에 뭐 TV에서도 PPL 엄청 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말에 TV 보다가 보니까 PPL 하는 것 때문에 저거 맛있겠다 해서 걸면 걸리지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대부분 검색 엔진 시장도 광고 때문에 돈이 되는 거고 이쪽도 돈 때문에 되니까, 기술 중에는 원래 검색 엔진도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답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옵티마이즈하는 기술을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픈AI면 오픈AI 회사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히 이런 위험은 있고,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도구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뭐 지금 엔비디아 그게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 환경 뭐 탄소 배출 뭐 이런 거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모순이 생겼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다들 걱정은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게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하는 걱정이에요. 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해가지고 재밌는 결과 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있고 우리가 지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자주 섞인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 지금 잘 나가고 적어도 앞으로 2, 3년 아니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엔비디아가 만든 그 칩 같은 거를 회사만 샀는데 이제는 회사만 사지 않습니다. 국가도 삽니다. 그거를 뭐 소버린 AI라고, 왜냐하면 AI를 이런 식의 거를 미국이 만든 걸 다 쓰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우호적으로 답변할 테니까. 그러니까 각 국가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국가가 그거를 뭐 소버린 AI라는 뭐 자국 중심의 인공지능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니까
뭐 이게 저희가 또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방법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요거로 계속 간다면 엔비디아는 계속 그렇게 나갈 거고, 그게 아마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또 조금 희망 섞인 움직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쓰는 걸 가지고 AI를 잘 만들면 그 AI가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쓰일 수 있을 거야. 그게 요번에 노벨상 받은 거 화학상, 물리상이 다 인공지능 한 사람이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뭐 화학 생물 분야에 굉장히 오랜 난제 같은 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하고 이런 거 가지고 푼다든가 한 거 가지고도 뭐 돼 있어서, 뭐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러나 복잡한 움직임들이 마구 있어서, 그렇지만 뭐 인간은 악한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지만 인류나 뭐 내가 결국 잘 살아야 되고 후손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화돼서 좋은 균형점 뭐 이런 걸 찾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전부 AI 관련해서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건 AI에 대한 소위 말 인간의 통제권 상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실제 힌턴 교수 같은 사람들은 구글에서 아주 그 엔지니어 기술자였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그걸 수십 년간 인공지능을 만들어 오면서 그 위험성을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구글에서 나와서 이제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국제적 관계에서도 그렇고 강조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렇게 균형 잡고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제가 이번 이 기획을 할 때 선생님 같으신 분 본인 스스로 공돌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던 공과대학 교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문학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이런 데 와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뭐 삼성에 부르면 가고 뭐 SK 부르면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성배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자, 뭐 시간은 그만합니다만 또 질문 받겠습니다. 조 교수님 오늘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AI를 다루고부터 이 접근이 어려운 것도 결국 오늘 사용하신 몇 개의 용어를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이제 첫 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말뭉치, 말뭉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arameter 하는, 요거는 교수님께서 우리말로 해석을 안 하셨대요. 그러고 그 다음에 masked learning, 요거 합쳐가지고 뒤에 거기 self-supervised learning 하는 거, 요거는 그냥 그저 자가 학습이라고 선행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또 fine tuning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두 페이지에 가면은, 이 페이지에 가면은 또 더 어렵습니다. 빙, 코파일럿, 그 다음에 구글에서 사용하는 bard, 그 밑에 한 개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prompt engineering,
벌써 제가 손꼽은데도 한 10개쯤 됐는데, 예를 들면 구글에서 사용한다는 바드는 이게 재미있는 뜻인데, 재밌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물으면 대답한답니다. 그 다음에 짧은 글을 써가지고 이거 제목을 좀 어디가 물어가 좀 갖다 두고, 그래도 이거는 뭐 그 나름대로 대답을 하니까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그 부모나 친구나 교사나 의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가 좋은 조언을 받았는데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혹은 어떤 방향이 A냐 B냐 C냐, 이런 거는 뭐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니, 이런 부정적인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조 교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첫째, 저 위에 그 챗 GPT라는 단어는 쉐딩한다 그런 거 뭐 주머니 바깥에 모여서 뭐 담화하는 거니까 GPT에 대한 설명도 영어로고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밑에 나가면 말뭉치를 봅시다. 코퍼스. 영어에서 보통 코퍼스 하면 지금 전쟁터가 죽는 시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말뭉치에다가 또 다른 말로는 이 뜻을 보니까 전산화된 언어 자료다. 좀 비슷하네요, 그지? 그런데 결국 조 교수님이 오랜 동안 이걸 다루시고, 첫째, 본인이 어느 정도 체험하셨으니까 이걸 소화시켜가지고 강의하실 때 이런 어려운 단어를 왜 어렵느냐, 다시 코프에서 들어가십시다. 레턴에 보면 이게 몸체, 그러니까 팔다리 다 빼고 머리 빼고 그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러한 용어가 AI가 더 발달, 지금 현재는 서너 분의 그 읽으신 그 책을 인용하시다 그랬는데, 더 많은 AI 혹은 컴퓨터 학자들이 더 많은 용어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소화하시고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좀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이제 유능했으면 이런 말 우리말로 다 만들고, 뭐 세종대왕함 뭐 우리말로 아름다운 말로 다 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다 이거 영어 하는 사람들이 만든 말들이거든요. 컴퓨터 용어가 대부분 그렇고, 뭐 인공지능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 언제 어느 순간은 이제 국산 애용 뭐 이러면서 말도 우리말로 다 바꿔서 해보려고,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뜻이 오히려 잘 안 통하고 우리끼리는 얘기가 되는데 밖에 나가면 오히려 안 되고, 그런 또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그걸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잘 만드는 것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이것도 또 영어를 써 죄송한데요. 글로벌화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나온 기술 언어라든가 이런 건요. 아까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코프스가 아니고 코퍼스입니다. 그게 저희도 그걸 그냥 말뭉치라고 우리끼리 막 만들어서 쓰고 그러곤 있었는데, 진짜로 그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얘기할 때 다 코퍼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대용량으로 많이 모아놓은 자료를 코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를 그렇게 쓰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좀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가로도 열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요. 뭐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저희가 스스로 먼저 선도적으로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널리 퍼뜨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예. 우리말입니다. 우리 국어나 언어학계에서 유사한 낱말을 많이 모아놓은 뭉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조 교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질문자님께 제가 그런 보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쓰셨죠. 말뭉치. 예,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세 꼭지 남았습니다. 제가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꼭지는 지난 1년간 저희들이 해왔던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인간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꼭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바로 이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기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계와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적인 태도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세 꼭지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연해 주시고 또 토론에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조성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한동대학교에 계시는 손하철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거는 오늘 선생님께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주신 AI와 관련된 국가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